교수님,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 문자가 훨씬 뛰어납니다. MIT 대학교 컨벤션관 제사 강의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여국의 언어학 전공 대학원생들 앞에서 문자학계의 권위자 바렉 교수가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라고 선언하자 각국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을 한 건데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글을 가장 위협한 문자가 바로 미국에서 문맹의 원주민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문자는 놀라울 만큼 한글과 닮아 있었습니다. 과연 그날 MIT 강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1초의 시간만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출신 루시 마틴입니다. 24살 언어학 석사과정 특별장학생이죠. 12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20개 문자를 읽고 쓸 수 있어요. 제 특기는 문자 분석과 비교언 어학이고요. 스탠포드 언어학부는 제 꿈의 전당이었습니다. 첫날 강의실에 들어서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언어 천재들이 한자리에 모인 문자학 세미나가 개강하는 날이었거든요. 스탠포드 내에서도 가장 까다롭다는 이 세미나에는 20명만 선발됐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 태국, 캄보디아, 중동, 유럽 각국에서 온 최상위권 학생들이었어요. 조한 바렉 교수는 언어학계의 전설이었습니다. 30년 경력, 12권의 저서, 2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한 권위자였죠. 바렉 교수는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를 날카롭게 응시했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문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모두가 자신의 모국어를 떠올렸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알파벳이라고 생각했어요. 세계 표준이자 가장 널리 쓰이는 문자니까요. 바렉 교수는 잠시 우리의 표정을 관찰하더니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가 30년간 연구한 문자 중 한글이 세계 최고입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중국 학생들은 한자의 깊이를 무시했다며 항의했고, 인도 학생들은 산스크리트의 완성도를, 아랍권 학생들은 자국 문자의 예술성을 주장했어요. 저도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한글이요? 그 조그만 나라의 문자가 어떻게 라틴 알파벳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요? 글로벌 표준도 아닌데 말이에요. 증명해보세요. 일본인 미유 타카하시가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바렉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8주간 각자 자국 문자의 우수성을 발표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해 볼 겁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세미나가 아니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벌어지는 글로벌 문자 올림픽이었죠. 우리는 각자의 문화적 자부심을 걸고 이 대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바렉 교수는 파워포인트를 켰습니다. 문자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쉽게,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날 밤 도서관에서 한글에 대해 찾아봤어요.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이 만든 문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글이 세계 최고라는 말은 믿기지 않았어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증명해보겠어요, 교수님. 한글이 아닌 다른 문자가 최고라는 것을. 저는 노트북을 켜고 반박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제가 아니었어요. 제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을 건 싸움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세미나 날이었어요. 일본인 미유 타카하시가 첫 발표를 맡았습니다. 미유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직관성과 단순함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했어요. 일본어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실용적입니다.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그리고 한자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와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요. 미유는 일본 문화와 문자의 관계, 서예의 아름다움,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의 표현력을 강조했습니다. 발표를 듣는 내내 감탄했어요. 확실히 일본어 문자는 아름다웠으니까요. 그런데 바렉 교수의 첫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일본의 문맹률은 얼마인가요? 외국인이 배우는데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미유가 말문이 막혔어요. 현대 일본의 문맹률은 1% 미만입니다만
외국인이 읽고 쓰기를 배우려면 최소 2년은 걸려요. 바렉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미유 학생, 일본인 아이들은 몇 살부터 한자를 배우기 시작하나요? 6살부터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배웁니다. 12년간 배워도 모든 한자를 마스터하기 어렵다는 말이군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유의 발표는 훌륭했지만 교수의 날카로운 지적 앞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태국인 소라팟의 차례였어요. 소라팟은 태국 문자의 의문적 다양성과 역사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태국 문자는 44개의 자음, 15개의 모음 기호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9세기부터 내려온 우리 문자는 불교 경전 보존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렉 교수는 다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태국의 문맹률은요? 배우기 쉬운가요? 소라팟은 자신감이 조금 흔들리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약 5%의 문맹률이 있습니다. 배우기 쉽지는 않아요. 캄보디아 출신 소반나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어요. 크메르 문자의 아름다움과 앙코르왓의 비문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지만 현실적인 통계 앞에서는 힘이 빠졌습니다. 크메르 문자는 74개의 기본 글자가 있고 문맹률은 약 20%입니다. 바렉 교수는 칠판에 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문자별로 글자 수, 학습 난이도, 문맹률, 디지털 호환성을 비교하는 표였습니다. 문자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글자 수가 많고 배우기 어려우면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지죠. 저는 조용히 메모했어요. 바렉 교수의 평가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문화적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실제 데이터 실용성, 접근성이 중요했던 거죠. 그날 도서관에서 각국 문자의 통계를 더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은 문맹률이 가장 낮은 문자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아직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알파벳이 틀렸다는 건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세 번째 세미나에서는 유럽과 인도의 문자들이 집중 조명됐어요. 프랑스인 에밀리 뒤포르가 라틴 알파벳의 위대함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에밀리는 제 가장 강력한 동맹이었죠. 라틴 알파벳은 전 세계 인구의 70%가 사용합니다. 과학, 예술, 법률, 외교 등 모든 분야의 국제 표준이죠. 26개의 글자로 거의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 있어요. 에밀리의 발표는 강력했습니다. 로마 제국부터 현대까지의 역사, 유네스코 공식 문서, 국제 법률 문서, 과학 논문의 표준 문자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했습니다. 바렉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영어 단어 수루는 어떻게 발음하나요? 에밀리가 대답했어요. 수루요. 그럼 터프는요? 터프요. 도는요? 도우요. 바렉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OUGH인데 발음이 모두 다르군요. 라틴 알파벳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입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영어의 불규칙한 철자법과 발음 규칙의 예외들을 나열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적받으니 불편했습니다. 인도 출신 라훌 베르마의 산스크리트 문자 발표도 인상적이었어요. 라훌은 데바나가리 문자의 과학적 체계, 요가와 명상에서의 활용,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산스크리트 문자는 인간 발성 기관의 모든 소리를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정확한 발음 위치에 따라 배열되어 있어요. 라훌의 발표는 철학적이고 영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문자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우주의 진동을 표현한다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렉 교수의 질문은 냉정했어요. 현대 인도에서 산스크리트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구는 몇 명인가요? 라훌이 당황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주로 종교 의식이나 학술 연구에서 사용해요. 문맹률은요? 현대 인도에서 힌디어 기준으로 약 30% 정도입니다. 바렉 교수는 칠판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실용성과 접근성이 부족하면 아무리 완벽한 문자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라틴 알파벳의 대표로서 발언권을 얻었어요. 교수님, 라틴 알파벳은 전 세계 표준입니다. 인터넷의 90% 이상이 라틴 알파벳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이 점은 무시할 수 없지 않나요? 바렉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보급률과 확장성은 라틴 알파벳의 강점이죠. 하지만 읽는 대로 쓰지 못하고 발음에 일관성이 없는 문자는 완벽한 문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교수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라틴 알파벳은 역사적 우연과 변형으로 인해 철자와 발음 사이의 일관성이 부족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바렉 교수는 다음 주제를 예고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동아시아의 한자와 한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한글에 대해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아직 제 마음은 라틴 알파벳이 최고라고 믿고 있었지만 객관적인 증거들이 하나둘씩 그 믿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네 번째 세미나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아시아 문자, 특히 한자와 한글의 비교였어요. 중국인 왕린의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왕린은 한자의 5천년 역사, 철학적 깊이, 예술성을 강조했어요.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각 글자는 그 자체로 이야기와 철학을 담고 있어요. 한자로 쓴 시는 그림이자 음악입니다. 왕린은 갑골 문자부터 현대 간체자까지의 변천사를 보여주었어요. 서예 작품과 시각적 아름다움, 한 글자에 담긴 여러 층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한자는 표의 문자로서 소리가 아닌 의미를 전달합니다. 언어가 달라도 같은 한자를 통해 소통할 수 있어요.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문명권이 한자로 소통해왔죠. 왕린의 발표는 압도적이었어요. 문화적 자부심이 넘쳤고 발표 자료도 풍부했습니다. 강의실에 많은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그때 바렉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는 몇 개인가요? 왕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일상적으로는 약 3,000자, 교육용으로는 7,000자, 대사전에는 5만 자 이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어린이들은 몇 살부터 한자를 배우나요? 6살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배웁니다. 바렉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2년간 배워도 모든 한자를 마스터하기는 어렵군요. 중국의 문맹률은요? 왕린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약 5% 정도입니다만 농촌 지역은 더 높을 수 있어요. 바렉 교수는 칠판에 한자와 한글이라는 두 단어를 크게 썼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통계를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한자 기본 370자, 학습 기간 12년 이상, 문맹률 5% 이상 한글 기본 24자, 학습 기간 3주, 문맹률 1% 미만.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바렉 교수는 계속해서 두 문자의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입니다. 모음 10자, 자음 14자, 총 24자로 구성되어 있죠. 이 24자를 조합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교수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 지, 인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도 음절 단위로 모아 쓰는 독특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는 읽기와 쓰기를 모두 용이하게 만들죠. 왕린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한자는 의미를 직접 전달합니다. 발음을 몰라도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바렉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한자의 장점이죠. 하지만 문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교수는 잠시 침묵한 후 강조했어요. 모든 사람이 배우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트만의 문자는 진정한 문자라 할 수 없어요. 교수는 스크린에 통계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맹률과 문자 학습 난이도를 비교한 자료였어요. 한글은 모든 지표에서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 5만자 vs 24자, 수년 vs 3주.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어야 진짜 문자입니다. 왕린을 비롯한 중국 학생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한글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 문자였나요? 제 라틴 알파벳에 대한 자부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도서관으로 직행했어요. 한글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봐야 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상으로는 한글이 우수했지만 아직 제 마음은 인정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바렉 교수의 질문은 언제나 같았어요. 문맹률은 얼마인가요?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나요? 한 명씩 발표가 끝날 때마다 교수의 표에는 데이터가 추가됐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지표에서 한글이 최상위를 유지했어요. 마침내 바렛 교수가 모든 발표를 듣고 강단에 섰습니다. 교수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문자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한 말을 증명할 시간이에요. 교수는 스크린에 다양한 그래프와 통계표를 띄웠습니다. 문자의 목적은 소통입니다. 모든 사람이 쓰고 배울 수 있어야 해요. 이 기준으로 볼 때 한글보다 더 뛰어난 문자가 있다면 지금 증명해 보세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노트를 들여다보거나 서로를 쳐다봤어요.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한글은 문자 개수가 적고 배우기 쉽고 읽는 대로 쓰고 쓴 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응성도 뛰어나죠. 스크린에는 각 문자별 학습 시간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글은 평균 3주면 기본을 마스터할 수 있지만 다른 문자들은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렸습니다. 문맹률도 한글 사용 국가가 가장 낮습니다. 글자 수는 24개로 가장 적지만 이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교수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자국 문자의 우수성을 믿었지만 이제는 객관적 데이터 앞에서 한글의 뛰어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서관으로 가서 밤을 새워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글보다 뛰어난 문자, 혹은 최소한 견줄 수 있는 문자가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미국 원주민 체로키족의 문자 체계였어요. 세콰야라는 한 사람이 창제한 이 문자는 짧은 시간 내에 부족 전체의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거다. 저는 흥분했어요. 다음 세미나에서 바렛 교수의 주장에 반박할 증거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밤새 자료를 모으고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6번째 세미나에서 저는 자진해서 발표자로 나섰어요. 바렛 교수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저는 오늘 미국 원주민 체로키족의 문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프로젝터에 체로키 문자표를 띄웠어요. 85개의 음절 문자로 이루어진 독특한 형태의 문자였습니다. 1821년 세콰야라는 체로키족 사람이 이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세콰야가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백인들이 종이에 표시를 하고 그것을 보고 말을 한다는 사실에 매료됐습니다. 강의실의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세콰야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세콰야는 12년 동안 홀로 연구해서 체로키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문자가 보급된 속도입니다. 스크린에 역사적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1821년 문자가 공개된 후 단 몇 년 만에 체로키족의 문맹률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3년 만에 문맹률이 거의 0%에 가까워졌다는 기록도 있어요. 체로키족은 자신들의 문자로 신문을 발행하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백인들보다 더 높은 문해율을 달성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것은 문자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 사례였습니다. 저는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공통점을 강조했어요. 두 문자 모두 한 사람에 의해 창제됐고 기존 문자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독창적인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두 문자 모두 배우기 쉽고 보급 속도가 빨랐어요. 강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자부심에 찬 표정을 지었고 다른 학생들도 흥미롭게 들었어요. 세콰야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부족을 위해 12년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이야기와 닮아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자국민을 위해 접근성 높은 문자를 만들었죠. 체로키 문자의 구조와 원리, 역사적 의의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자신감 있게 결론을 내렸어요. 체로키 문자는 한글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문자입니다. 배우기 쉽고 보급 속도가 빨랐으며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도구가 됐어요. 이는 문자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특히 미국 학생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저도 뿌듯했어요.
바렉 교수의 한글 최고론에 대항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낸 것 같았거든요. 바렉 교수는 천천히 일어나 발표대로 걸어왔습니다. 교수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루시, 훌륭한 발표였어요. 체로키 문자는 정말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교수가 제 주장을 인정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교수가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체로키 문자를 지금 일상에서 쓰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질문의 의미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준비했던 자료를 다시 살펴봤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현재 약 2만 명 정도의 체로키족 중에서 일상적으로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수백 명에 불과합니다. 바렉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망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루시의 발표는 매우 중요한 점을 짚어줬습니다. 문자는 단순히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문자를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수는 스크린을 켜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바렉 교수는 프로젝터에 흑백 사진 하나를 띄웠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에서 아이들이 모여 공부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조선의 비밀 한글 학교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점령한 후 한글 사용을 금지했어요. 한글로 된 책은 불태워졌고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숨죽여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산속, 지하실, 창고 등 비밀 장소에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면 체포되고 고문받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교수는 계속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현대까지 이어지는 한글의 역사였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후 500년 넘게 한글은 탄압받았습니다. 양반들은 한자만 쓰려 했고 일본은 한글을 없애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한글을 지켰습니다. 현재 한국의 문맹률은 1% 미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죠.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도 완벽하게 적응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K-팝, K-드라머를 통해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바렉 교수가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위대한 문자는 지키는 이가 있는 문자입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백성이 목숨 걸고 지켰으며 오늘날까지 모든 세대가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중 어느 문자도 500년을 넘어 모두의 문자로 살아 숨쉬는 기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깊은 감동에 빠졌어요. 외국인 학생들도 자국 문자에 자부심이 강했던 학생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바렉 교수의 말이 계속됐어요. 체로키 문자는 훌륭했지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한글은 만든 것보다 지켜낸 것이 더 위대한 기적입니다.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어요. 문자의 가치는 단순히 구조적 우수성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사람들의 의지와 노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교수님, 인정합니다. 한글은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제가 틀렸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다가 천천히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그건 한글에 대한 그리고 제 솔직한 인정에 대한 박수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바렉 교수를 찾아갔어요. 교수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게 너무 많아요.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책 한 권을 건네주었습니다. 한글의 탄생 세계를 바꾼 문자혁명이라는 책이었어요. 내 30년 연구의 결실이에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혁명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글을 직접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그 과학적 원리와 아름다움에 매료됐습니다. 한글과 체로키 문자의 유사점도 더 깊이 연구했어요. 둘 다 민중을 위한 문자였고 기존 권력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어진 혁명적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살아남아 번영했고 체로키 문자는 그러지 못했죠. 문자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생존하고 발전합니다. 이 깨달음은 제 언어학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졸업 논문 주제를 문자 생존의 조건 한글과 체로키 문자의 비교 연구로 정했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 저는 간단한 발표를 준비했어요. 한글로 쓴 문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서툴렀지만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한글은 문자 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한글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수많은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기에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바렉 교수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루시, 이제 알겠죠? 한글은 단순히 우수한 문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과 의지로 지켜진 문화유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교수님, 한글은 단순한 24개의 글자가 아니라 500년 넘게 이어진 기적입니다. 지금 저는 캐나다 대학에서 한국학과 비교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수업 첫날,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세계 최고의 문자,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500년을 넘어 살아 숨쉬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시작된 한글과의 운명적 만남을 학생들에게 들려줍니다. 한글은 이제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사연에서 우리는 전 세계 언어학자들 앞에서 당당히 빛난 한글의 기적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그리고 그 한글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와 자부심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한국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